경호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경찰학과의 최기남 교수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로서 경찰의 경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경호원의 응급처치 능력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의 경호 업무와 그 책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 중에 요인 경호가 들어있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국가적 요인에 대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호대가 총리경호대입니다. 총리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회의장이라든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요인에 대한 경호를 하고 있고, 그 윗줄에 나와 있는 총리 명의의 초청 해외 기비인에 대한 경호를 합니다. 을호 경호라고 칭하죠. 물론 갑호 경호는 대통령 명의로 초청되는 국왕이나 실권을 가진 수상 등의 해외 기빈, 갑호 경호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부 요인에 대한 경호, 그리고 외빈 중에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 중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맡는 갑호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경호를 경찰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경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자로서 등록되면 그 시간부터 경찰의 대통령 후보자 경호대가 근접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전 배속, 그러니까 경호처의 작전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뭐 직원을 뭐 충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전부 경찰청에서 하고 그 임무만, 작전에 대한 통제만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근무, 이 근무를 그 대통령 경호처의 작전 부대로서 파견 근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대통령이 외부 행사 때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적으로는 경호처의 경호 공무원과 작전 부대에 의해서 경호가 이루어지는 외곽, 그것은 그 지역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해서 경호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경찰의 경호 임무이고 책임이다. 자, 먼저 총리 경호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총리는 총리 경호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 경호대의 경호 방법은 선발 경호와 수행 경호를 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총리 이외의 사부 요인,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경호는 근접 수행 경호 위주로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만 선발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또는 세종시에 있는 뭐 직무신약 공간 이런 데에 대한 숙소 경호를 하고 있고, 전체 경찰 중에서 경호 경찰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 그 TO가 있을 때에는 자원을 받아서 어떤 일정의 그 심사를 거쳐서 총리, 국무총리 경호대로 운영하고 있죠. 소속의 국무총리 경호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 자체의 경호 지침, 그 하부 교직인 경호 규칙에 따라서 이걸 법과 제도로 해서 총리 경호를 실시한다. 경호의 그 강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경호와 유사한 경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자의 신변 보호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자의 신변 보호는 앞에서 말한 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고 나면 경찰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단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때 후보자 측에서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안 하고 뭐 유세장의 외곽, 선거 경비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서 전담 신변 보호대가 약 30여 명으로 구성되고 경찰 중에서 대통령 경호실 작전부대의 어떤 근무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그러니까 뭐 시도 단체장 선거라든지 이런 때도 후보자가 원할 때에는 그 관할 경찰에서 전담 요원 2, 3명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유세장의 그 우회 요소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다음, 대통령 경호실에 파견, 작전 배속을 받아서 근무하는 경찰은 우선 100일 경비단이 있고 100일 경비단은 100일 경비단 자체 내에서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고 100일 경비단 근무 후에는 어떤 시경이라든지 이런 데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0일 경비단은 그야말로 경호단이 아니고 경비단입니다. 경호의 개념을 얘기할 때 지역 방어와 그러니까 경비의 개념과 호위 개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경비의 개념, 청와대의 외곽 지역, 청와대의 외곽 중에서도 시민과 접하는 지역에 대한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고 정복 경비대다.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내 개방 이런 거 할 때 방문객에 대한 안전조치 사복근무도 하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면 서울시경으로 전출된다. 다음은 22 특별 경호대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검색, 메탈 디텍터를 운용한다든지 이때 그리고 청와대 방문객의 그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22 경비대에서 하고 있다. 다음은 202 특별 경비대입니다. 이것은 청와대 주변의 뭐 교통관리라든지 외곽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경비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은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이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경찰의 경비 활동입니다. 경찰의 경호는 경찰의 경비 활동의 일환으로 여기 경찰의 대상 중에는 뭐 치안경비, 특수경비, 뭐 대테러경비, 중요 시설경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호경비가 들어가 있죠. 요인 경호에 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의의는 공공의 안정, 질서를 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혼란에 대해서 조직적인 부대활동, 이 조직적인 부대활동이라는 데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를 예방, 경계, 진압, 검거하는 경찰활동을 경비경찰이라고 한다.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질서유지 작용,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는 작용을 경비경찰의 임무다. 자, 경비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조직 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대단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체계 통일성의 원칙,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부대단의 원칙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지휘권 하명, 지휘관의 단일성 이거에 의해서 기동대 이렇게 부대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뭐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들하고는 좀 그 운영 체계가 조금 다르죠. 다음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임무 명령부 이것은 어떤 만약에 뭐 광화문에 커다란 어떤 그 경비의 소요가 생겨서 거기에 뭐 각 지방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경비 경찰이 지원될 때 각각 그 체제라든지 지휘 체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모이면 모인 데에서의 어떤 그 체계 통일을 해서 체제 통일성의 원칙에서 임무와 책임이 주어지고 그리고 상하관계, 명령과 복종관계 그리고 작전 체계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진다. 치안협력의 원칙이다. 자, 경비 수단은 간접적 실력 행사, 경고 이런 거. 다음 직접적 실력 행사는 제지와 체포다. 간접적 실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불법적인 시위가 벌어진다든지 시위가 허가된 어떤 범위를 이탈하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죠. 이건 간접적 실력 행사, 경고를 하는 것이죠. 어떤 시위에 허가받은 시간이 지났다든지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방법이나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해산시키겠다는 등 뭐 처벌하겠다는 등의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실력 행사는 어떤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지나 체포도 할 수 있다. 이런 경비국은 경찰청 조직으로는 경비국이 있고,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서울 같은 데는 서울경찰청 같은 데는 경비부 이렇게 돼 있죠. 경비부장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일은 경비국 내에 경비 1과 2과가 있고 경호과가 있다.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경호라는 용어를 정의한 내용을 보면은 경호 속에다가 경비와 호위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개념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경비국 내에 경호과가 있다. 이제 어떤 범위와 그 구성 요소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인식하기 바라요. 가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런 문제가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 경찰의 경호 활동 구분에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경호의 구분을 얘기할 때 어떤 뭐 가포의로 뭐 A급, B급, 뭐 1급, 2급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다 하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경호 활동을 구분해서 경호의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국내용에는 가포의로 병호예요. 가포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입니다. 의로는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경호도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을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찰한테 그 경호의 어떤 주체가 이관된다. 그때 전직 대통령 경호 또는 대통령 후보자, 그 다음에 사부 요인 경호, 이 경호를 의로 경호라고 구분하고 있다. 또 병호 경호하면은 갑과 의로를 제외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게 병호 경호다. 물론 갑호 의로 병호는 경호에 동원되는 인원의 숫자나 또는 장비나 또는 그 어떤 통제의 강도나 이런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어떤 그 요인의 그 우회 요인이 우회 요인 위험도가 가중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뭐 가포우로 병호라 하더라도 인원의 증감이나 통제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 기빈인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1등급은 대통령 국왕,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귀빈, 한마디로 국가적인 그 외교의 관례상 상호주의라는 것이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외국에서 초청하려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사람의 초청장이 오고 그 어떤 초청장을 보낸 그 요인의 그 어떤 그 등급에 맞는 대우를 해주게 돼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귀빈을 초청해서 귀빈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귀빈은 대통령 명의로 초청장이 가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 외빈에 대한 경호를 맡게 돼 있다. 대개 국왕, 수상 중에서 어떤 정치적 실권을 가진 왕, 수상, 이를테면은 뭐 일본 수상, 뭐 영국 수상, 뭐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2등급은 행정수반,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왕 밑에 행정부의 어떤 뭐 수석 장관이나 뭐 명칭은 다를 수 있죠. 행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자, 이런 외비는 2등급에서 경찰에서 담당한다. 3등급 오면 수상 부통령, 뭐 경찰을 전담하는 그런 요인. 그 다음에 4등급은 1, 2, 3등급을 제외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서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그 법에다가 규정해 놓은 이유는 만약에 어떤 뭐 중동 지역의 어떤 왕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나라에서 외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왕이 실권자고 왕이 어떤 그 대통령의 초청 대상의 귀빈이지만 이 왕이 뭐 연로했다든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왕자 아들이나 또는 왕제 왕의 그 뭐 실제적으로 동생이 이 왕권을 이어받도록 권력의 승계자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 규정에 의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이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그 어떤 규정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제는 그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범위에 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권자이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어떤 이분의 외교적인 활동이 대상이 우리 대통령과 같은 급에서 이루어질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자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의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맡는다든지 또는 그 이하는 뭐 경찰서 맡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경호의 장소, 이거는 앞에서 구분했던 거하고 별 다름이 없죠. 숙소 경호라든지 행사장 경호, 연도 경호, 뭐 옥내 경호, 옥외 경호, 뭐 회의장 경호, 무슨 뭐 그 기념식장 경호, 뭐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 경호의 유형입니다. 이거는 모터게이트 대형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교통 통제 차선의 확보,
이런 것에 관계되기 때문에 연도 유형은 공식 A 대형, 그 다음에 공식 B 대형, 공식 비공식 C 대형, 완전 비공식. 완전 비공식은 특별한 연도 경호를 하지 않고 일반 차량 행렬과 다름없이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완전 비공식이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차량 대형을 수행 경호에서 보여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 공식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든지 국경일, 또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그 방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국빈 방문이라든지 뭐 공식 방문, 뭐 비공식 방문,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상급의 공식 방문일 때 완전 공식 대응을 취한다. 그리고 그 D 대형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 경호의 성격에 따라서는 뭐 공식, 비공식, 약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또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경호의 개념을 설명해가면서 경호의 구분해서 공식 행사를 의존적 개념으로 봐서 공식 행사를 완전 공식, 공식, 비공식을 비공식, 완전 비공식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호의 수준으로는 A급 경호, B급 경호, C급 경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경호의 강도, 또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과 물자의 그 어떤 경호력이라고 할까요? 경호력의 투입 여건 이런 거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자, 경호에 지리적 취약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은 특별방범 신방 실시. 이것은 어떤 행사를 앞두고 우범 지역이나 또는 행사장에 직접 취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방범 활동을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뭐 어떤 우회 요인을 방문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 취약 지역의 수색 및 거점 확보. 이것은 대개 이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이 직시된다든지 또는 5개 행사 시에 5개 행사 시인데 주변 산악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그 산악 중에서도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그 뭐 올라오는 야산이라든지 산책로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대개 경찰이 하고 산악이 좀 고지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출입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같은 지역이라도 군이 담당해서 수색 정찰 후에 그 지역에 대한 수색을 해서 우회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거점 확보.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것은 행사장이 직시된다든지 행사장하고 가까운 어떤 이런 뭐 능선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찰이 잔류해서 행사 종료 시까지 그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 및 확보다. 이것은 뭐 어떤 공업용 위험물을 사용하는 뭐 가스 저장고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다든지 특히나 이제 연도상의 가스 저장소나 뭐 이런데 또는 뭐 광산용 화약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위험물에 대한 재물 조사, 그 위험물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외부에 유출된 것이 또는 분실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놓고 행사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안전 조치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뭐 그 시건장치 위에 봉인한다고 그러죠. 거기다 재물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자물쇠로 채우고 그것을 뜯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뭐를 테이프로 감아서 도장을 찍고 이것을 누가 열었다 잠궜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봉인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재물조사에 당일은 그 화약류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뭐 어떤 뭐 도로상의 밑으로 관통하는 공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사를 통제하고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계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지리적 배제 활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경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입니다. 경호의 교통관리, 이거는 모터게이트 기준 차선 확보, 이거는 뭐 공식 A 대형의 모터게이트가 형성되고 나면은 뭐 전차선 통제도 할 수도 있고, 뭐 1, 2차선만 통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신호기를 개방하고 무정차, 그러니까 중간에 차가 서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호기만 개방해서 진행 방향에 파란 신호만 계속 준다고 그래서 이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켜가서 그대로 쭉 빠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선도에서 들어오는 어떤 교통량을 적절히 통제해 가면서 진행 방향을 직진 신호를 줘서 쭉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과잉 통제를 지향하고 최단 시간 통제해서 시민의 불편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실제로 이 교통 관리를 해보면은 이 교통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무슨 뭐 신호기 트고 교통 통제해가지고 쭉 차량 다행히 빠지면 되겠다.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통 관리 원칙을 얘기하겠지만은, 보세요. 이 직진 신호를 한쪽으로 조금 계속 주다 보면은 여기에 건널목에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이 신호가 안 터지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 교통이 통제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모여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신호가 안 바뀌면 거기는 교통경찰관한테 막 뭐라고 항의하죠. 이거 나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게 이렇게 통제되냐? 너무 장시간 통제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래서 과잉 통제하면 거꾸로 어떤 경우에 우회 요인이 증가하게 운집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상시에는 예비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경호 행사 시에는 사전 순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서 이걸 보고 이제 게릴라성 교통 침체라고 그러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불시에 뭐 교통이 침체가 생겨버리는 이런 것을 어떤 모터게이트 대형을 앞에서 리드하는 경찰차한테, 교통관리하는 차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다음은 자, 교통관리의 3대 원칙입니다. SPT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경찰의 교통관리의 3대 원칙. 지정 속도관리. 시내라 할지라도 시속 60km 정도를 유지해서 모터게이트 대형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된다. 중요 지점 확보를 해줘야 된다. 핀포인트죠. 이것은 뭐냐면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이 차량 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그 차량을 이렇게 막아 서준다든지, 또는 어떤 이 교차로를 이렇게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취약 지점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호기 개방 및 순간 통제의 시간, 이 시간을 타임,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이게 교통신호라는 것이 뭐 빨강색이었다 뭐 파랑색으로 갔다가 다시 뭐 빨강색으로 이렇게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이게 한번 넘어가면은 쭉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직진 신호, 그 다음에 파란 신호, 그 다음에 뭐 좌회전, 우회전 신호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그 교통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수동으로 조정하는 이 교통 신호등이 저쪽에서 오는 차량의 어떤 그 속도라든지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이거를 파란불로 탁 켜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뭐 파란불로 켜야 될 때 빨간불로 팍 켜졌다 그러면은 이 교차로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로가 막히게 된다. 그럼 모터게이트 대형이 저 지정 속도 관리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서버리는 것이죠. 이건 아주 그 교통관리에 커다란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관리의 원칙 3대 원칙을
SPT 원칙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경찰의 경호 교통 관리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정속도 관리, 주요 지점 확보, 신호기 개방 및 순간 통제의 시점, 이게 타임이죠. 그리고 교통 통제 예보, 그 다음에 시민 불편 해소. 물론 이것도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4번,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교통 관리의 핵심 요소의 SPT 원칙은 앞에 1, 2, 3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이 되죠. 이게 앞에서 하고 금방 하니까 쉽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호원의 응급처치 능력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급처치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한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응급처치를 경호 관련되는 문제로 경비지수사 문제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지만은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경호원의 응급처치 능력은 왜 필요하냐? 경호사고 현장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호원 밖에는 경호사고 현장에는 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사고 현장에서 경호원은 SCE 원칙, 경고, 그러니까 사운드 오프, 커버, 이바케이션 해가지고 어떤 경고와 커버와 대피, 이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현장 이탈을 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긴급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이 상황에서 그 지역을 이탈하면서 기동관, 차량 안에서의 응급처치, 전 어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았을 때의 상황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경호요원이 그 어떤 피경호인에 대한 환자 관찰, 그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체계에 대한 그 현장의 그 파악,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의료기관으로 가장 효과 있게 대피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경호원의 필수 응급처치 능력은 행사 지역의 의료 관련 정보 파악입니다. 이것은 경호 계획상에 어디 기동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느 쪽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그 병원에는 어떤 의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테면은 그 VIP의 혈액형이라든지 또는 외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호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 우발 사태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자 관찰을 통해서 그 우위기를 판단해야 된다.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경호원이 결심해야 된다. 다음, 이동관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인공호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지혈이라든지 쇼크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라든지 또는 골절이나 어떤 환자 이송간의 척추 장애에 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경호원한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장비 사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출혈이 많을 때 어떤 사용하는 장비, 이런 장비, 고압 산소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의료 체계를 이해해야만
환자 관찰을 해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의료기관으로 어떻게 이송해야 될지를 경호원이 결심할 수 있다. 자, 환자 관찰 요령은 사람이 어떤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맥박이 없고 그런 상태는 이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임상적 사망이 있고 생물학적 사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물학적 사망으로 임상적 사망이 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임상적 사망이었을 때에는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적 사망에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이 사람이 생물학적 사망으로 가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소생의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경호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임상적 사망에서 이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이 골든타임 내에 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처치를 하는 능력이다. 여기에 물론 전문적인 의료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는 의료인을 불러서 전문적인 그 의료 그 혜택을 이렇게 받게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다. 경호원이 적어도 저런 응급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이제 환자 관찰을 하게 됩니다. 첫 번에 의식을 확인합니다.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말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보세요, 내 말 들립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의식이 없으면은 두드려 본다든지 흔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식이 없다. 그러면 호흡을 여기 코에다 손을 대본다든지 귀를 대본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 호흡이 없다. 맥박이 없어서 이런 대동맥 같은 데를 만져본다든지 여기를 대본다든지 심장이 고동소리 들으면, 이렇게 해서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다. 그러면 일단은 사망으로 보는 겁니다. 사망을 임상적 사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응급처치를 준비한다. 여러분들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고시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불확실하다. 사망이 생물학적 사망으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인지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임상적 사망 상태를 보고 이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죠.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료인이 와서 사망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이 골든타임 내에 있다. 이 응급처치를 통해서 다시 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자, 응급처치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응급처치의 기본은 환자 판단을 하고 환자 관찰을 통해 판단하고, 불확실한 환자는 응급처치 환자를 응급 환자로 보고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박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른다. 그런데 이게 심장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심장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장이 멈춤으로 인해서 이 신체의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특히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심장을 압박함으로써 피를 순환시키는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전문 의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전까지가 이제 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상태의 악화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회복 촉진을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응급처치를 하는,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들어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시간대별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생물학적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으로 그 임상적 사망에서 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거를 보면은 심장 정지와 동시에 하면 100%, 그리고 8분 내지 10분이 지나면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CPR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하는 게, 빨리 할수록 살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이죠. 자, 응급처치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료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고 또 어떤 그 의료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의사의 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 응급처치한 것에 대한 어떤 면책, 이런 것에 대한 법이 있다. 자, 그래서 환자한테 응급처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몸에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그 폭행이나 또는 뭐 추행 뭐 이런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받는 것은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다. 명시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경호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고 당신이 어떤 상태니까 어떤 응급처치를 하겠다. 뭐 옷을 벗겨가지고 뭐 지혈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하고 그 환자로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아까 말한 그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어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조치에 대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사람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응급처치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2011년에 한국 심폐소생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A, B, C였죠. 기도 개방하고 호흡,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가슴 압박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슴 압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열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는 것으로 그 권장사항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기 바라요. 나도 옛날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ABC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AB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가슴 압박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에 효과적이다라는 임상적 그 효과가 입증돼 가지고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요령은 제일 먼저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 환자의 의식 상태를 여보세요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러보는 거. 그래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 호흡을 확인하죠. 뭐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두드려 본다든지 흔들어 본다든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은 지금 저 그림처럼 저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환자를 바로 눕혀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머리나 경추, 척추의 움직임을 최소해서 사람을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또는 그 지금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위치 여기 바닥이 뭐 불규칙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침대 위다. 침대 위는 매트리스의 쿠션 때문에 이 그 심장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환자의 위치를 이동시킬 때 저 척추라든지 이런 데에 상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된다. 다음
기도를 개방합니다. 기도는 턱을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것이죠. 이때 특히 그 혀가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또 이물질을 토해가지고 입에 뭐가 차 있느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이제 그 경동맥에 대해서 호흡과 그 맥박이 뛰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맥박이 안 뛰면은 그 어떤 심정지 상태로 보고,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한 임상적 사망으로 보고 흉부 압박을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호흡부터 했는데, 그 인공 호흡부터 했는데 아니고 흉부 압박부터 한다. 흉부 압박의 그 실시 방법은 성인인 경우 5cm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늑골이 막 잘못하면 골절을 입을 정도로 세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30회 정도 빠르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누를 때 수직으로 눌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준다. 자, 이렇게 따라하지 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드라마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지금 흉부 압박하는 위치가 틀렸습니다. 위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젖꼭지와 꼭지를 연결해서 이 가운데 여기에 그 압박이 가해지도록 누르는 것입니다. 성인과 어린이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가상선에서 흉골과 만나는 지점에 한 손의 손꿈치를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포개해서 이렇게 된 상태로 이 손바닥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누른다. 영아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가상선에서 흉골과 만나는 점에서 손가락 하나 아래 이렇게 대고 한다. 이때 이렇게 손이 크니까 이 손가락 2개로 아주 적은 애는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 1분에 100회 정도로 누른다. 그리고 아까 그 깊이는 얘기를 했죠. 어린 애들, 나이가 어릴수록 이 갈비뼈가 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잘 들어가는데, 성인은 잘못 누르면 너무 세게 누르면은 이 갈비뼈가 골절이 일어나면서 갈비뼈가 어떤 폐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그리고 또 너무 그 압력이 약하면 심장 압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심장을 그야말로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막 이깨듯이 눌러 가지고 이 심장에 있는 피를 특히 그 머리로 전신으로 이렇게 보내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게 누르되 갈비뼈가 손상되지는 않도록 이렇게 한다. 이 정도 보면 누르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게 이제 올바른 자세고, 밑에 누르는 것은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눌러야 된다. 그리고 실제 해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로. 자, 흉부 압박 자세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군에서라든지 또는 뭐 요새 교양으로 어린 초등학생들도 전부 다 저런 흉부 압박 CPR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상식으로서 알아두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CPR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뭐 40몇 프로, 그러니까 50% 가까이 소생됐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턱을 올린 후에 인공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코를 막고 코를 손으로 잡고 마우스 투 마우스 입으로 이제 부는 것이죠. 부를 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후 하고 일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보여요. 그렇게 불어야 된다. 이것을 확 불면 특히 어린 애들 같은 경우 입과 코를 한꺼번에 입으로 덮어가지고 부는데 처음에 너무 세게 불면 여러분들 풍선 불 때와 똑같이 압력이 갑자기 가해지면 쪼그라든 폐에 갑자기 가해지면 잘못하면 폐가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하게 이런 식으로 불어가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는 것을 봐야 된다. 그게 부풀어 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혀로 앞에가 맥혔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불어야 된다.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이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떤 생활의 기본 상식이다. 자, 심폐소생술의 팁입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 의료진을 위한 팁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어떤 공구판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아파트에 어떤 광고판이나 이런데 공구판 이런데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시도하기 전에 꼭 119에 연락을 취해놔야 한다. 자, 환자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응급 환자라고 생각하면은 이 준비를 해가면서 내가 신고할 수 있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신고를 해주세요 하는데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것은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나한테 그냥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 꼭 찍어서 거기 빨간 모자 쓴 학생 이렇게 그 학생이 내 학우면 더 좋죠.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다 신고해 달라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신고할 줄로 알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다음, 흉부 압박 시 약하게 하면은 효과가 없고 내가 아까 말한 얘기죠. 너무 세게 하면 늑골이 부러져 폐와 간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다음, 인공호흡도 중요하지만 가슴 압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잘 하려고 가슴 압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심폐소생술은 혼자 할 경우 30회 압박에 한 2번 정도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알맞고 두 사람이 할 경우에는 서로 이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하는 것을 교대로 하면 좋다. 심장과 뇌에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일단 심정지가 일어나면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 심장을 다시 고동치도록 정지되어 있는 데에다가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에 피 공급이 안 되면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는 불과 2, 3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을 압박함으로써 어떤 아까는 말한 그 풍선 효과처럼 그 심장에 고여 있는 이 판막이 있으니까 놓으면 피가 고이고 누르면은 그 열려 있는 핏줄로 피가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뇌에다가 피를 공급해줘서 나중에 소상되더라도 뇌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심장세동기 사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지하철역인데 지하철역이라든지 이 공공장소에 저런 마스크라든지 심장 자동 재세동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누구나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되어 있다는 것만 알지 여러분들 저기 몇 줄 안 되는 이 사용 요령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오늘이라도 지하철 타려고 그러면 지하철이 뭐 기다렸다가 나 타면 가는 거 아니니까 불과 뭐 몇 분이라도 기다릴 텐데 한 1, 2분만 시간을 내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기시에 저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걸 읽어봐가면서 할 수는 없고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이라도 한번 생활 상식으로 한번 주목하고 읽어보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심장 제세동기죠. 이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저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 조금 의료기관이 전문적으로 사용할수록 복잡한 것도 있죠. 어떤 심장의 이 고동을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세요. 일단 전원을 켜야 됩니다. 전원 스위치를 조금 누르고 있으면 켜져요. 그 다음에는 그 환자의 옷을 이렇게 벌리고 패드를 붙이는 거예요. 패드를 붙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파동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 있으면 심장 리듬을 분석해보고 없으면은 심장 충격으로 제세동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세동기를 작동시킬 때 이해해야 될 일은 내 몸과 그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도 떨어져야 된다. 잘못하면 전기 충격이 내가 먹거나 이 사람 이렇게 잡고 있던 사람한테 갈 수 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전부 경고를 해서 떨어뜨리고 제세동기를 작동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파동이 주어서 정상박동으로 가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경호 장비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 경비지도사 시험 보는데 유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